특정 전문가보다 오히려 집단 예측이 더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 교류가 빈번하니까 방향성을 잡는데 오히려 저는 스레드나 단톡방에서 오신 저는 팁을 받거든요. 전문가들은 자기 도식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개인 예측보다 집단 예측이요 10에서 한 25% 정도 높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평상시 때 그런 거예요. 평상시 때 시장은 집단지성이에요. 공포 국민이나 아니면은 광기 국민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IQ가 30%뚝 떨어집니다. 그냥 평상시 때는 그거를 좀 활용해서 좀 판단하시고 좀 위기 때는 좀 멀리하는 어떤 그런 것도 좋을 것 같다. 자, 이점이 정보 시작한 지 이제 한 달하고도 한 열흘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한 40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우선은 뭐 정책 이후에 그것보다 일단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시작하고 집값이 단기간에 좀 더, 물론 서울에 특히 핵심 지역 위주로 더 많이 오르긴 했지만, 단기간에 집값이 좀 크게 오른 이유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뭐 원인들은 잘 아시겠지만 복합적이고요. 저는 그 기저에는 바로 집단적 불안 심리가 깔려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이 되면은 내가 대출해서 집을 못 살 거야. 그렇다면 지금 사야지라는 그런 조급함, 불안 심리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팽배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은 통화량이 많이 풀려서 집값이 오를 것이야. 뭐 이런 또 학습 효과, 경험의 어떤 절대화 이게 중개업소로 몰려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다. 뭐 또 그 외에도 잘 아시다시피 기준금리를 더 낮출 거잖아요. 뭐 한두 번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공급이 없잖아요. 특히 신축 중심으로 공급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불안 심리들이 여전히 또 이렇게 잠재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결국 이게 거래량으로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아까 이재명 정부 출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부터 이미 거래가 많이 늘었죠.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약간 선행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으로 보면은 3월하고 6월 동시에 10,000건을 넘었거든요. 역대 평균치가 한 6,000건 정도 되는 걸 감안해 보면은 결국은 거래량이 어떻게 보면은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은 수요자들의 어떤 심리이기도 하고 에너지이기도 하고 관심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안정적이지 않고 수요자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확 이렇게 쏠리는 어떻게 보면 군지 변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경기가 굉장히 좀 좋지 않다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고,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이제 반토막이 났는데 부동산은 왜 이렇게 일단 올랐던 거죠? 주로 거시경제학자들과 또 다른 어떤 시각, 금융적 시각에서 바라볼지에 따라서 아니면은 시장 중심으로 볼지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거시경제학자들은 대체로 잘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 변수들이 결국은 이제 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하나의 변수에서 결정되지 않아요. 단순 도식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는 한 성장률 둔화만으로 집값 하락을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도식적 사고이고 그리고 이거는 약간 논리 비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령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시중의 유동성이 어떻게 늘어나는 요인으로 되잖아요. 그럼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오를 수가 있죠. 제 생각에는 지금은 과거의 어떤 그런 거시경제도 분명히 영향을 주긴 하지만 이거 하나만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패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방 산업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논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잘 돌아가고 근로자들이 이제 호주머니가 두터워지고 그럼 구매력이 늘어나고 그럼 집을 사는 구조가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 울산입니다. 울산이 작년에 지방 5대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아파트 실거래가가 1.3% 올랐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중공업과 자동차 산업의 호조 영향이죠. 그런데 서울 수도권은 이런 실수요도 영향을 받지만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금융 같은 이런 변수, 그다음에 심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훨씬 더 파워풀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 이 약간 말씀하신 게 착시현상이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이제 피부로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방분들은 집값이 올랐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왜? 계속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상품과 지역 양극화도 어떻게 보면 괴리현상의 또 다른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KB 부동산 통계를 보면 올 들어 5월까지 서울 강남구 아파트는 8% 이상 올랐어요. 근데 전국 평균은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보면은 거시경제가 안 좋은데 집값이 떨어진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전국 평균을 보면 그런 거죠. 일종의 이제 평균의 함정 같은 건데, 우리가 매일 강남 뉴스를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이제 인지 포로가 된다는 건데, 그 생각이 그쪽으로 이제 자꾸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 아파트 값이 이제 오르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파트는 오르죠. 지금 다세대 다가구라든 이런 쪽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뭐 이런 상품의 양극화. 그리고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좀 심리적인 요인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저는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파라리 심리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부동산 그 심리에 대해서 좀 제가 책도 한 2권 내고 좀 고찰을 해보니까 부동산에서 심리는 2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손실회피, 싸게 안 팔려는 거. 또 하나는 바로 불안 심리입니다. 부동산의 심리는 저는 손실회피보다 오히려 불안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 심리가 팽배하면은 부동산 가격은 이 펀더멘탈을 이탈해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아까 말씀하신 그 전제는 장기로는 많습니다. 장기로는 당연히 뭐 그 나라 부동산 가격은 경제름을 반영하는 거울이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실물 인기는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에 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균형추,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보다는 여러 변수를 이제 종합적으로 고찰해서 판단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물 경기로부터 영원히 이렇게 결이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처럼 지난 우리가 3월부터 특히 6월 말까지 가서는 제 생각에는 불장이 아니었어요. 서울은 약간 강남을 중심으로 보면 그건 집단 관계에 가깝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거품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된다. 영원히 이제 실물 경기하고 부동산이 따로 놀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단기로는 거시경제하고 굉장히 이탈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 그렇지만 장기로 보면은 거시경제하고 결국 같이 갈 거다. 근데 대부분이 그 장기를 너무 단기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전망이 잘 안 맞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격은 공급과 그러면 수요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수요 공급 문제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을까요? 일각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집 살 사람이 없다, 수요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이제 어떻게 보면 떨어지니까 수요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집 살 사람이 적으면은 집값이 하락하지 않겠느냐는 논리인데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수요 부족이 문제입니다. 근데 역시 이제 단기적인 문제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요 부족 그 자체만으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함수죠. 근데 수요가 줄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공급이라는 것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공급이 가만히 있다면 모를까? 만약에 공급이 줄어든다면은 오히려 집값은 오르죠. 지금 서울 아파트값 상승 문제는 수요 감소 요인인 인구 감소 문제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영향이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공급은 비탄력적이죠. 근데 수요는 이제 탄력적인데 수요가 절대로요 안정적이거나 고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거시경제학자들이 집값 전망을 자주 틀리는 것은 수요가 있잖아요. 이 가변적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거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거예요. 수요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들쭉날쭉합니다. 그리고 이게는 이제 변동성이 크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얌전한 고양이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부뚜막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단기적인 변화를 어떻게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파트 살 수요가요 옛날보다 더 늘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아파트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총량으로 보면요 M2로 보면은 옛날보다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그 외의 요인도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만 보면요 옛날에 땅 살 사람들, 상가 살 사람들, 그 다음에 빌딩 살 사람들, 단독주택 살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아파트로 들어오는 이 아파트 편식 현상을 같이 보고 이게 시장을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도 아파트 때문에 홍역을 알았죠. 그런데 그때 노무현 정부 때는 수도권하고 충청권에 땅 투기 바람이 극성을 부렸습니다. 심지어 그 목포 남학 신도시까지 땅 투기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때는 주력 세대가 주로 베이비 붐입니다. 시골에서 당연히 올라왔을 테니까 그 땅을 갖는 게 일종의 로망이었거든요. 그 땅 투기 바람이 불어서
결국은 토지를 그때 지정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 막았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또 빌딩이 하나의 엄청나게 로망이었잖아요. 호주 가면은 뭐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얘기할 정도였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돈이 그쪽으로 분산됐단 말이에요. 전체 부동산을 살 수요는 줄었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런데 이 내부 시장에서 비아파트에 있는 자금들이 아파트로 쏠리니까 그럼 아파트 살 수요가 줄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수요의 변화, 집값 오르는 문제하고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저는 지금 모든 게 지금 강남 문제잖아요. 네. 그다음에 마용성의 문제죠. 고가 아파트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빌딩을 살려고 했던 부자들이 지금 고가 아파트로 옮겼거든요. 지금 공실이 늘어. 그러니까 뭐 수익률이 떨어져. 머리도 아파. 그럴 바에 그냥 아파트 하나 사놓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냉정하게 생각합시다고요. 그러면 100억짜리 빌딩을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 뭐 살려니까 관리 부담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50억짜리 아파트는 이 사람들한테는 싸게 보일 수도 있죠. 이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시장이 이게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움직이는 유기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가 고정시켜 놓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어떤 도식적 사고보다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고 이런 당위보다는 좀 더 현실 그리고 두루뭉실한 총론보다는 특정 지역과 상품에 더 접근해서 봐야 이게 보입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헛다리를 짚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어떤 지역의 집값은요. 시장 참여자의 평균적인 견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택거래에 의해서 결정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그 집을 살 수 있는 유효 수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부동산 유튜브를 보지 마시라는 이유가 이게 평균적인 생각들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돈 있는 사람이 살 거냐 말 거냐 그게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지. 일단은 딱 감정적인 어떤 그런 약간 호불호 혹은 약간 기분 나쁜 거 나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집은 안 오르고 강남 집값 모르는 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유튜브를 듣고 계시는 한 50대 이상 분들은 강남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적어도 한 30번 이상 있었거든요.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건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동산을 바라보는 거는 일단은 수요는 언제든지 변한다. 그리고 절대로 집값은 평균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의 견해, 평균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집값을 결정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아마 시장 예측에 대해서 엇갈리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두 가지 말씀해 주신 게 평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돈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유튜브 상의 영상의 뭐 조회수라든가 댓글이 곧 뭐 부동산의 심리를 뜻하는 건 아닐 수 있다. 예, 그렇죠. 라는 거 어느 하나랑, 정도 조금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플러스 하나는 이제 부동산의 전체 수요는 줄어드는 게 맞지만 편식이 되어버리니까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강남하고 마용성의 불장을 넘어서 집단 관계에 가는 주요한 어떤 그런 수요의 축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6.27 대책 이전의 이야기라면, 자, 6.27 주택담보대출 금지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 내놓았는데, 이거 정확한 내용 어떻게 되는지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한번 그래 가볍게 정리해 주시고,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을까요? 이제 6.27 대책은 강남하고 마용성 한강벨트를 정조준한 충격요법이에요. 이번 지방은 제외됩니다. 수도권 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주담대 받으면 6개월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LTV도 이제 70%로 이제 줄어들고, 그러니까 정책 대출 저번에 같이 줄었어요. 그다음에 뭐 다주택자는 당연히 뭐 대출이 안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골자라고 보면 되죠. 대출 규제를 놓고 2019년 12, 16 대책과 맞먹는 충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주담대를 금지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역시 아파트 실거래가 서울 거를 좀 봐야 돼요. 이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니까요. 2019년 12월에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가 1.7% 올랐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달, 그러니까 2020년 1월이죠. 0.8%로 뚝 떨어져요. 그리고 5개월 동안 약 0.5%로 이 조정 양상을 띱니다. 그 당시에는 주택 가격이 싼 경기도나 인천에 영향을 안 미쳤어요. 이번에 주로 고가 주택이
직격탄을 맞는 거죠. 옛날에 보니까 연봉이 이제 2억인 사람이 2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요. 종전에는 한 14억 가까이 나왔어요. 이제 6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구매력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제 생각에는 강남이나 용산 같은 고가주택 밀집 지역은 조정 양상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봅니다. 나머지 중저가 주택들도 한두 달 정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워낙 이게 고강도다 보니까 약간 이게 지금 긴가민가 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상급지 갈아타기 하실 분들, 소위 말하는 강남이나 마용성, 아니 목동, 여의도 이런 데인데 이런 분들은 관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서두르지 말라. 왜냐면은 수요를 압박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똘똘한 한 채잖아요. 이 판도를 확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저는 대기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19년에 12월에 한 달간 1.7% 올랐던 게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여러분 2019년입니다. 2020 몇 년대가 아니라 그 다음 달에 0.8%로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 5개월과 올평균 상승률 0.5% 조정 양상이라는 게 1.7에서 0.8만큼 떨어지긴 했지만 0.8 그다음에 평균 0.5로 오르긴 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올랐죠. 그러니까 상승세가 좀 둔화되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정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있거든요. 사실상 그때는 기간 조정이 더 가까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번에 확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 통계보다는요, 오히려 현장에서도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죠. 왜냐면 급매물로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일단은 저는 너무 급하게 나서지 마라. 왜냐면은요, 지금 충분히 추가 대책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 지금 이 초가 아파트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대책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규제 지역이 지금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지금 2주택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까지 유예가 돼 있어요. 근데 시행령이 결정하기 때문에 아마 요번에 세법 개정안은 안 넣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내년 뭐 한 1, 2월까지 하면 된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중과가 다시 부활될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로는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건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파워풀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똘똘한 한 채로 이렇게 인기를 끄게 된 것도 저는 상당 부분이 양도세에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고가주택은 기본적으로 2년을 살아야 장특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만약에 장특공제를 80%까지 받으려면은 10년 보유에 10년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꼬마 빌딩에 비해서 너무 높단 말이에요. 꼬마 빌딩은 15년에 30%예요. 그러니까 꼬마 빌딩 사는 것보다 내가 아파트 들어가서 10년 거주해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꼬마 빌딩도 안 그래도 귀찮은데 고가 아파트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장특공제를 건드려, 뭐 가령 지금 80%인데 50%나 60%를 낮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1년 뒤에 그러면은 이걸 그때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라는 이유가 단순하게 뭐 다른 토지를 확대하고 뭐 대출을 이렇게 낮추는 거 외에 다른 세제 카드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좀 조심해서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6.27 대책 이후에 집값 엄청 뭐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던데 현재는 그런 현상은 보이지는 않고 있네. 그렇죠. 지금은 관망세 정도로 보면 되죠. 시장이 전반적으로 매수세 매도세가 약간 좀 멈춰 있고 그냥 이제 관망을 하고 있는. 일부에서 뭐 신고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옛날 지표고요. 아마 6.27 대책 이전에 아마 거래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지는 기본적으로 이게 신청을 하면 15일 안에 이게 허가가 나오거든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일종의 이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일 수도 있고 매수 심리는 확실히 좀 떨어지긴 했어요. 지금 공급이 없잖아요. 그리고 통화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보죠. 금리도 낮아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갑자기 그러면 확 이렇게 떨어지는 국면으로 갈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고 하중 정도로 보거든요. 거래량이나 가격이나 하반기에 아마 상승률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확 꺾이기는 좀 어렵지 않으냐 이렇게 일단은 보고요. 이런 거예요. 부동산은 구르는 바위하고 같아요. 구름지대에서 바위가 이렇게 구른단 말이에요. 이게 멈출 수 있냐고요. 이게 잠시는 멈출 수 있지만 그 흐름이 그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고 다만 진흙탕에 만약에 이 바위가 빠져 있으면 어때요?
꺼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관성의 법칙이랄까요? 뭐 아니면은 뭐 경로오전성이라는 걸 경제학에서 많이 쓰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게 쉽게 저는 꺾이기는 좀 어렵다. 좀 더 간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다만 정부가 지금 어떤 카드를 쓰냐에 따라서 판도는 좀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분위기는 확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누구나 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 억제 카드들은 결국은 이게 단기 처방이라는 걸 다 압니다. 그리고 공급이 지금 없다는 게 저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사실상 정보가 다 이 지금 민주화가 됐죠. 이 시장이 효율적 시장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많이 놀라는데, 요새 제가 여러 SNS를 많이 합니다. 뭐 단톡방도 하고, 뭐 심지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그다음에 블로그 다 하거든요. 근데 저는 요새 스레드를 많이 하는 편인데, 스레드는 반말식으로 하는 거던데. 요새는 그렇잖아요. 제가 존댓말하면은 요즘 좀 바뀌고 있나요? 존댓말하면 요새 저 신분을 밝혔기 때문에 물론 반말하면 그냥 무시해버리는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특정 전문가보다 오히려 집단 예측이 더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 교류가 빈번하니까 이게 오히려 방향성을 잡는데, 오히려 저는 스레드나 단톡방에서 오신 저는 팁을 받거든요. 전문가들은 자기 도식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저는 최근에 보고서도 봤는데, 개인 예측보다 집단 예측이요 10에서 한 25% 정도 높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평상시 때 그런 거예요. 평상시 때 시장은 집단 지성이에요. 근데 이게 공포 국민이나 아니면 광기 국민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IQ가 30으로 뚝 떨어집니다. SNS를 활용하실 때 주로 그냥 평상시 때는 그거를 좀 활용해서 좀 판단하시고, 굉장히 불안해지실 때는 군중처럼 가기 때문에 그거는 좀 멀리해보는, 평상시에는 가깝게 하고 좀 위기 때는 좀 멀리하는 어떤 그런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SNS의 얘기들은 대부분이 6일 대책이 거의 단기 대책이라고 보고 있고, 그럼 뭐 그건 다른 대부분 전문가들도 그래 얘기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약간 위기는 아니에요. 지금 집단 관계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지금은 약간 소강 국민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방향성은 저한테 묻지 말고 SNS나 옆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할 수 있다고 봅니다.